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인 정도전은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개혁이 고려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거가 분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성계와 정도전이 가면 갈수록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다시 여는 거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신진사대부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왜 그럴까요? 신진사대부는 충효의 과목인 유학을 공부하는 건데, 바로 신하인 이성계와 정도전이 고려 왕을 배신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순의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이 공부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위배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진사대부가 분열되는 홍역을 치르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현실은 이들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박스,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왕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을 임금 자리에 올리게 되죠. 창왕은 나이가 불과 8살, 굉장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를 바탕으로 토지제도 개혁인 과전법을 시행. 과전법, 경기 지역의 토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료들에게 분배한 제도로 농민에 대한 수탈을 제한하였다. 자, 고려 말기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애를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권문세족. 자기의 권력을 가질 수 있던 두 가지 그 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서, 낙하산, 그리고 하나는 농장입니다. 농장, 넓은 땅. 근데 이 넓은 땅을 처음부터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일반 평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그 갖가지 수단으로 통해서 평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권문세족의 농장은, 이 넓은 땅은 굉장히 위협이 됐던 게, 권문세족이 세금을 낼까요? 안 내지. 일반 평민들, 중산층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중산층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국가의 치명상을 가하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 토지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수조권, 쌀을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를 공무원들, 관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전법 박스 치시고 세금을 걷는 방법을 시행해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신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전 등은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신진사대부는 정몽주와 같이 고려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진사대부를 제거하고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정몽주를 죽이는 건 결국에는 태종 이방원이었지만, 사실상 정도전이나 정몽주는 40년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깊은 우정을 과시하던 친구였는데, 친구가 이제 고려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에 격분한 정몽주가 흑화돼서 정도전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몽주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정도전이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유교를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였던 고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앞에 있던 것을 없애고 유교 국가로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기틀을 마련하다, 기초를 마련하다. 조선은 태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100여 년 동안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국가 기틀을 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태조는 정도전 주장에 따라 민심을 잘하는 재상을 중심으로 왕을 돕는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태조 박스 치시고요. 정도전 박스. 그리고 그 주장에 따라 재상에다 박스 치시고요. 재상이 뭐라고 했죠? 재상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재상은 국무총리. 재상이 바로 국무총리고, 그 국무총리를 왕을 돕는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신권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을 세웠죠. 그렇지만 일찍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무장으로서 싸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을 하긴 했지만 그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적인 부분, 브레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대신 채워준 게 바로 정도전이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 그러니까 한양의 기본 모든 뼈대를 바로 정도전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전이 이러한 신권 중심의 그 정치는, 재상 중심의 정치는 태조 때만 용인이 됐던 거지, 그 아들들은 굳이 정도전 같은 신하가 도와주지 않아도 문적인, 브레인적인 게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왕권을 중시하는 왕자들의 입장과, 그리고 신권을 중시하는 정도전 같은 이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조의 아들 이방원은 재상이 왕권을 제약하는 정치에 불만을 가졌고, 이에 이방원은 정도전과 그가 지지한 세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이성계는 원래 부인은 6명이었는데 중요 부인은 이제 2명이라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부인의 아들이 6명이 있었고 둘째 부인의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렸던 방석을 세자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린 방석을 왕세자로 올리게 되니까, 그리고 첫째 부인은 1392년에 조선을 세우자마자 죽거든요. 이때 바로 태종 이방원은 바로 5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산술적으로도 그 2번째 그 배다른 형제, 한 15살 이상 어린 이 방석 방번 형제도 제거해야겠지만은 앞에 4명의 형제들을 제껴야 되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결론만 보면요, 1차 왕자인난, 1398년에 일어난 1차 왕자인난은 이 방석 방번, 2번째 부인에서의 방석 방번을 지지하는 정도전의 지지를 받았고, 얘네들은 또 이성계, 아버지의 지지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원이 난을 켜서 방석 방번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째 형은 1393년 일찍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형은 나중에 허수아비로 해가지고 2대 정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형제들을 죽였는데 손에 피를 묻혔는데 바로 왕이 되는 건 자기도 좀 뻘쭘했던 거예요. 그래서 혈통상으로 둘째 형이었던 사람을 옹립을 해서 정종으로 해서 자기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2년 정도 있다가 이 정종이 올라오고 나서 정종의 왕세자가 돼서 그 밑에 있다가 1400년에 정종이 내려오면서 퇴위를 하면서 태종이 왕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살아서 천수를 누리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을 굉장히 눈치를 봐서 정치적으로 절대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고 해요. 행동거지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 넷째 형이 바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넷째 형이 다섯째인 이방원과 싸우게 되죠. 이게 바로 2차 왕자인 난입니다. 반란을 부추긴 사람이 박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왕자인 난, 1400년에 2차 왕자인 난 박포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고 이방원이 이기면서 왕권을 잡는 어떤 기폭제가 되죠. 태종의 제도 정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를 확립하였다. 태종 박스 치시고요. 왕 중심의 중앙 집권체제, 중앙을 박스 치시고 중앙 집권체제를 확립하였고요. 또 개인이 갖고 있던 사병을 폐지시킵니다. 사병을 폐지시키고요. 사병을 없애고, 그리고 군사력을 왕에게 집중합니다. 호구조사 및 호패법 박스를 시행하여 군역과 부역 대상자를 파악하였다. 이때 당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금을 돈이나 카드로 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군역은 군대 가자, 그리고 부역은 공사장 가자. 그래서 직접 몸으로 떼워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역이랑 부역이 굉장히 일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 강력하게 어디 사는지를 파악을 해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패법은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입니다. 자, 세종의 유교정치 실현. 세종은 태종이 닦아놓은 정치적 안정 속에서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태종은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특히 그 부인의 남편 쪽 세력, 그러니까 외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왕세자의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들이 정치에 나서게 되면은 왕권이 약화될 걸 우려를 해서 실제 그 세종대왕의 부인의 아빠,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그러니까 사돈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외척이었던 자기 부인의 남동생들, 민씨 형제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척을 정리하면서 강력한 그 왕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가 함께 유교공전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 박스. 경연은 바로 뭡니까? 유교 스터디. 유교를 공부하는 유교 스터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경전만 읽는 게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겠다라는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하나의 정치가 열리는 장이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현전을 설치해서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를 장려했습니다. 자, 집현전 박스 치고 이거는 유교 연구소입니다. 유교 연구소. 그리고 그리고 또한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농민생활 안정에도 힘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종이 있습니다.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을 설치하고 중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연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 박스를 완성하였다. 이는 그러니까 완성했다라고 해요. 성종, 경국대전 완성. 그리고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홍문관은요, 이것도 유교 연구소입니다. 유교 연구소.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바로 집현전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이는 유교국가로서 조선 기본 통치 방향과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말한다. 세조 같은 경우에는 계유정난이라는 걸 일으켜서 단종을 죽이고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고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폐지합니다. 충효의 과목이었던 유학에서 세조는 주군이었던 그 아버지와 자기 큰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그 왕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하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절대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하고 그리고 경연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경국대전은 법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전. 그런데 이때 법전은 지금처럼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왕이 2호 예병 현공이라고 6가지 부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6가지 부서에 임금이 명령을 내려요. 이 왕의 명령서가 쌓이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재편집한 게 바로 법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법의 편찬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종, 종조성 이렇게 외우시고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